인간의 몸은 신경과 면역, 호르몬이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장의 기능이 흔들리면 몸 전체의 균형도 함께 흔들립니다. 우리가 몸을 아끼고 건강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배가 자주 아프고 늘 더부룩하고 유산균을 먹어도 식이섬유를 늘려도 장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병원에 가도 특별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장이 불편한 이유가 대장이 아니라 소장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함께할 책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에다 아카시의 장내세균의 역습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장에 좋다는 상식들에 질문을 던집니다. 유산균은 무조건 좋다? 식이섬유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뚱보균과 날씬균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자는 현대인의 장 문제는 장내 세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주지를 착각한 장내 세균이 대장이 아닌 소장에서 과잉 증식한 상태, 바로 SIBO, 소장내 세균 과잉 증식입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죠. 소장내 세균이 과잉 증식한 상태를 SIBO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임상 현장에서 반복되는 원인 불명의 장 트러블을 이 현상으로 설명하며 장내 세균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왜 소장을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약 2조 개의 면역세포 중 70%가 소장의 흉털 바로 안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장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의 균형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또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잘 낫지 않아서 심할 때는 약을 처방받아 먹곤 했는데요. 이 약이 오히려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과 소장과의 관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과민성 장증후군, 복부팽만, 설사와 변비 같은 증상이 어떤 기전으로 반복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주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단과 생활 방식으로 장내 환경을 회복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제안합니다. 특히 장누수에 사골국물이 좋다는 것, 오메가3 지방산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소장의 역할과 장 건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세균의 역습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소장을 덮친 SIBO라는 난치병.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려면 소장을 챙겨라. 소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기운이 생긴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소장의 작용이 나빠지면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떨어져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멍한 상태가 이어진다. 이로 인해 면역계 이상이 생기면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돼 감기나 위장염도 수시로 찾아온다. 급기야 암 같은 위중한 병에 걸리기도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장을 튼튼히 해야 함을 잊지 말자. 인간의 몸은 전체가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어 소장에 이상이 생기면 그 영향이 온몸의 여러 장기로 전해져 심각한 질환을 일으킨다. 반대로 소장이 튼튼하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 이런 현대인의 소장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시보이다. 시보라는 용어를 다시 풀어보면 소장 내 세균 과잉, 즉 소장 속에 장내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는 원래 장내 세균과 함께 살아왔다. 이를 두고 공생이라 할 수 있는데 인체는 장내 세균과 일부 공생하는 편이 생리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대장에 있어야 할 박테리아가 소장 속에 들어가 머물면서 본래 있어야 할 장소인 대장으로 이동하지 않아 시보가 일어나는 시기다. 이런 경우 박테리아를 반드시 유해균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익균으로 여겨지던 박테리아도 과잉 증식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서 늘어났다면 큰 문제가 된다. 너무 많은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경우와 박테리아가 장소를 잘못 찾아 번식하는 경우 혹은 양쪽 모두 시보에 속한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시보라는 골치 아픈 질환에 걸린 현대인이 늘고 있다. 시보에 걸리면 우선 소장에서 가스가 다량 발생한다. 여성의 경우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금세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임신 5개월이 넘은 배 같아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시보는 유럽에서는 이미 꽤 주목받고 있는 증상이다. 그에 비해 아시아의 경우 이 병의 존재조차 모르는 의사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환자가 아무리 증상을 호소해도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시보에 걸리면 계속되는 설사와 변비, 복통, 방귀, 복부 불편감 등으로 고생한다. 문제는 변비에는 변비약, 설사에는 설사약처럼 단순한 처방으로는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장은 뱃속의 검은 상자. 지금까지 소장은 의사에게도 검은 상자처럼 여겨졌다. 가장 큰 이유는 내시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부위였기 때문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위 내시경이 미치는 곳은 십이지장의 중간 부분까지이고 항문으로 들어가는 대장 내시경으로는 소장의 가장 끝부분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십이지장 끝부터 소장의 핵심부까지는 내시경으로 관찰하기 매우 까다롭다. 소장 내시경이 가능한 관도 물론 있지만 이를 삽입하는 과정은 환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줘 실제로 관찰할 기회는 극히 드물다. 현재는 다행히 이중풍선 소장 내시경과 캡슐 내시경 같은 장치가 개발돼 지금까지 제대로 진단할 수 없었던 소장 질환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의사들은 시보 환자의 소장 점막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식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시보 환자를 대상으로 캡슐 내시경 검사를 하면 세균이 증식해 소장액이 혼탁할 뿐 아니라 소장의 짓무름 또는 궤양이 많이 관찰된다. 즉, 시보로 인해 소장에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소장에 불이 났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우리 몸 어딘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노화가 촉진된다고 본다. 노화를 늦추고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소장에 난 불부터 꺼야 한다.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꾼다. 소장이 어떤 곳인지 원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소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려 한다. 소장은 배꼽 주변 부위에 있는 호스 모양의 장기이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항문으로 나갈 때까지 지나가는 길을 소화관이라 부른다. 이 관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 관은 장소에 따라 각각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이라 부른다. 식도는 삼킨 음식물을 위로 보낸다. 위는 근육 운동으로 음식물과 위액을 섞는다. 소장은 간에서 분비한 쓸개즙과 췌장에서 분비한 췌장액으로 음식물을 소화한다. 대부분의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도 소장의 역할이다. 소장에서 미처 흡수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대장으로 이동하면 소량의 비타민과 수분이 대장으로 흡수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으로 만들어져 체외로 배출된다.
소장은 그야말로 대단한 기관이다. 길이는 본인 신장의 약 3.5배이며 사람에 따라 6에서 8m에 이르기도 한다. 그에 비해 대장은 1.5m 정도이다. 체내에서 가장 긴 기관인 소장의 특징은 뭐니뭐니 해도 점막에 털이 나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과학 수업에서 배웠을 텐데 소장 점막에는 1mm 정도 길이의 융털이 빽빽하게 나 있다. 왜 이렇게 털이 나 있을까? 수건을 떠올려 보자. 수가 높은 수건일수록 수분을 훨씬 잘 흡수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소장 점막의 털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다. 음식물과 만나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 융털이 나 있는 것이다. 소장 융털을 다 펴면 그 넓이가 테니스 코트장 크기와 같다고 한다. 소장의 주름 자체도 대장과 비교하면 촘촘하게 접힌 구조이다. 이 촘촘한 주름을 윤상주름이라고 한다. 주름이 촘촘한 소장의 구조상 음식물이 산이나 쓸개즙 같은 소화액과 잘 섞일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음식물이 쉽게 분해된다. 또한 소장은 영양분을 인체가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한다. 흡수한 영양분은 혈액으로 들어가 인체의 에너지원이 된다. 결국 소장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식물도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없을 뿐더러 미토콘드리아의 고유 기능도 떨어진다.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 역효과를 낸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가슴이 찌릿찌릿 쓰리거나 속이 거북하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성가신 질환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은 과도하게 분비된 위산이 위에서 식도 방향으로 역류해 생기는 병으로 여겨졌다. 현대인의 위산 분비 능력이 20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실제로 소화기 내과 의사들은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무절제하게 처방한다. 구체적인 의약품으로 가스터, 아시논 같은 H2 차단제, 다케카브, 파리에트 등의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차단제 등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약으로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진다는 환자도 있다. 약이 듣지 않는 이유를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에게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며 항우울제나 항정신약 처방을 추가한다. 과연 이런 투약이 옳은 것일까? 정신질환 약을 처방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소화관이 하나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 어떤 환자에게는 오히려 속쓰림이나 트림 증상을 악화한다는 주장의 내막은 이러하다. 소장에서 과도하게 세균이 증가한 시보 상태가 되면 소장 내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소화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내 발생한 가스가 쉽게 역류한다. 소장에서 발생한 가스가 십이지장으로 역류했다고 치자. 그럼 이 과도한 가스가 위를 압박하지 않겠는가? 이 압박감으로 가스와 함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 것이다. 소장에서 발생한 가스가 늘어나면 속쓰림 증상이 생긴다. 원래 위산은 소장 내에 세균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위산이 잡균을 죽이고 소장 속에 세균량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약으로 위산을 억제하면 위산이 부족해져서 잡균을 죽일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로 인해 소장 속에 잡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또 다른 문제는 너무 많이 늘어난 소장 속 세균이 결국 음식물을 분해해 소장 내 가스를 과도하게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 가스는 소장에서 위로 역류해 트름을 유발하고 배를 빵빵하게 부풀게 하거나 위를 압박해 위산을 식도로 역류하게 만든다. 위산을 억제하는 약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하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다. 좋아지라고 처방한 약이 오히려 환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이를 원하는 의사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의사로 인해 오히려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질환을 의인성 질환이라고 한다.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가 자칫 새로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사도 환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세를 제대로 파악해 약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장은 음식물이 지나는 호스 일부분이다. 다만 소장은 가스 발생이 익숙하지 않은 장기이다. 대장 속은 원래 대량의 장내 세균이 있어서 가스를 생성하고 어느 정도 부풀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소장은 다르다. 가스가 차는 곳은 예상 밖의 일이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복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통 대장에 찬 가스가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만약 소장 부위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의사들은 장에 어떤 질환이 있을 것이라 의심한다. 소화관의 이동 문제 혹은 장폐색, 소장염 등의 질환을 떠올릴 것이다. 반면 소장 가스의 원인이 시보라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참고로 정상적인 소장 상태는 물과 음식물로 가득하고 가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부풀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면 소장 기능이 저하된다. 지금부터는 소장에 찬 과도한 가스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본래 가늘고 긴 형태를 띤 소장에 가스가 차면 풍선처럼 부푼다. 식사를 하면 소장 내에 과증식한 장내 세균이 음식물을 먹이 삼아 대량의 가스를 생성하는데 그 가스로 인해 빵빵하게 부푼 상태가 된다. 물론 가스가 소장을 다 통과하면 원래 상태로 줄어든다. 그러나 식사를 하면 다시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또 줄어들기를 반복한다. 풍선도 바람이 들었다 빠졌다를 반복하면 막이 얇아지듯이 소장도 마찬가지이다. 점막벽이 얇아지거나 구멍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소화 흡수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알다시피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면역력을 좌우하는 등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소장을 최대 면역 기관이라고도 칭한다. 실제로 온몸에 있는 약 2조 개의 면역세포 중 70%가 소장의 흉털 바로 안쪽에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소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면 소장은 뿌리에 해당하는 셈이다. 제 능력을 상실하면 온몸에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식후 복부팽만, 방기, 변비와 설사 같은 장 트러블이 일어나면 물론이고 그 밖에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여드름, 거친 피부, 하지불안 증후군, 그리고 비만, 신부전, 간부전, 신부전 등의 원인이 된다. 시보 환자의 장내 세균은 어떤 상태일까? 건강한 소장과 시보 환자의 소장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 건강한 상태의 소장은 대장과 비교해 세균수가 적어야 정상이다.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특히 십이지장은 위산으로 인해 무균에 가까운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회장으로 갈수록 점점 장내 세균수가 늘어난다. 숫자로 표시하면 대략 이렇다. 윗속 세균수는 1ml당 1000개 정도, 소장의 장내 세균수는 10,000개 정도이다. 공장에서는 1000에서 10,000개가 발견되고 회장 가장 끝부분의 세균수는 10,000만에서 10억 개로 추정한다. 그에 비해 대장의 장내 세균수는 100억에서 1조 개로 폭발적인 양이다. 숫자로 비교하면 대장보다 소장 내 세균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다. 이는 소장에서 세균이 증가하지 않도록 인체 여러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장내 세균 종류도 다양하다. 세균종이 다양할수록 면역력이 높아져 몸 전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시보 상태에 빠져 세균이 한꺼번에 10배까지 늘어난 환자의 소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들은 장내 세균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종의 다양성도 잃어버린 채 소수 세균만이 폭발적으로 늘어있다. 그리고 시보 환자 중 50%는 장 점막의 흡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소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까지 그대로 통과시킨다. 이를 장 점막 투과성 항진이라 부른다.
원래 장점막은 음식물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 점막에서 장혈관까지 골고루 영양분을 투과한다. 이 기능은 매우 정상적이다. 하지만 장 점막 투과성이 높아졌다면 말 그대로 새는 상태로 봐야 한다. 즉, 기존에는 통과할 수 없었던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 소화가 덜 된 영양분까지 모두 지나는 것이다. 소장을 그물의 그물코라고 상상해보자. 15 환자는 그물코가 헐거워 심하게 말하면 구멍이 뚫린 상태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새기만 하는 장은 결국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를 새는 장 증후군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장이 새는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가스가 소장 내에 발생해 소장이 풍선처럼 크게 부풀고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동안 소장 점막이 손상됐기 때문이다. 공복 시간에 장은 청소를 한다. 인체는 세균 과잉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잘못된 종류의 세균이 소화관 바깥, 특히 혈액으로 새지 않도록 면역계를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 등의 특정 병원체를 공격한다. 소장 내 세균 이상 증식을 막기 위한 주요 방어 수단으로는 입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죽이는 위산과 쓸개즙, 췌장액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소형 괄약근 모양의 판막인 회맹판이 있는데 이는 대장 내 세균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소화관 내벽을 따라 존재하는 림프구도 같은 역할을 한다. 림프구는 면역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백혈구의 동료로 이 물질이 특정 병원균을 공격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림프구가 생성되는 골수를 제외하면 우리 몸에서 림프구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은 소화관 내벽이다. 림프구는 세균이 장 내벽을 통과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세균 이상 증식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은 소장 특유의 정화운동, 다시 말해 연동운동이다. 소장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을 대장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파동 운동을 한다. 식사를 하지 않을 때 연동운동은 90분 간격으로 발생한다. 소장의 이 리드미컬한 연동운동을 이동성 위장관 복합운동 MMC라 부른다. 연동운동이 멈출 때는 몸이 음식물을 소화해 영양분을 흡수하는 동안 식사 중뿐이다. 즉, 간식을 먹으면 장 청소 운동인 연동운동이 멈춘다. 때문에 장 정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공복 시간을 둬 소장의 연동운동 기능을 단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꼬르륵 하는 뱃소리는 장이 열심히 청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최근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영양분이 소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면 다음 식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장은 준비를 한다. 그러기 위해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소장에서 말끔히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꼬르륵 소리가 날 수도 있다. 이 과정이 매일 약 9회 정도 일어나는데 MMC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보가 발생한다. 장 방어벽 기능의 상실, 새는 장 증후군. 장은 점액층이나 밀착 연접 등의 방식으로 장 방어벽 기능을 유지해왔다. 세균이 몸속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온 것이다. 하지만 시보가 발생해 장 속에 너무 많은 수의 세균이 증식하면 장 방어벽 기능이 더는 버티지 못해 새는 장 증후군이 된다. 그로 인해 장내 세균 독소가 온몸을 순환하면 가벼운 만성 염증이 계속된다.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가벼운 만성 염증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비만,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을 유발한다. 지방간, 강경변 혹은 만성 신장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치매 등과도 관련이 있고 정신균형을 깨트려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보 증상을 개선하려면 새는 장 증후군부터 예방해야 한다. 지금부터 새는 장 증후군을 악화하는 요인과 예방을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과당. 새는 장 증후군을 악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과당을 꼽는다. 과당은 청량음료에 많이 들어있다.
과당 음료는 매우 달고 맛있지만 포만감이 적어 무심결에 많이 마시게 된다. 게다가 과당은 체내로 들어오면 곧장 간에 저장되기 때문에 비만이나 지방간을 유발한다. 또한 장관 투과성이 증가해 새는장 증후군을 일으킨다. 따라서 15환자는 과당 함유량이 높은 주스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술과 기름진 안주.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 십이지장 조직에서 세균이 다량 검출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대개 15이다. 인체는 천연 항균 물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술을 많이 마시면 인간이 원래 지니고 있던 항균 물질이 극적으로 감소해 방어벽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관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새는장 증후군이 된다. 그뿐 아니라 술은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을 줄여 새는장 증후군을 유발한다.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독성으로 인해 긴사슬 포화 지방산을 생성하는 장내 세균이 사멸된다. 그러나 유산균은 다른 장내 세균이 만드는 긴사슬 포화 지방산을 먹이로 살아간다. 즉 과음은 유산균을 줄일 뿐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까지 차단해 새는장 증후군을 낳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 갑자기 기름진 안주가 먹고 싶어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생리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의견이다. 술을 마실 때 기름진 안주에 포함된 긴사슬 지방산을 같이 먹어주면 유산균 감소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기름진 안주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진통제. 진통제 역시 새는장 증후군을 유발한다. 아스피린 등의 진통제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구강 내 세균은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줘 장이 쉽게 새게 한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은 면역 시스템을 교란해 장염증을 악화한다. 심한 운동. 걷기는 괜찮지만 달리기는 안 된다. 심한 운동으로 인해 장이 셀 수 있다. 어떤 논문은 이렇게 주장한다. 심한 운동이 새는장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가령 식사 후 운동을 하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새는장 증후군일 확률이 높다. 라면이나 메밀국수를 먹고 쇼핑하느라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두드러기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 새는장 증후군일 경우 식후 2시간 이내에 움직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를 음식물 의존성 유동 유발 알레르기라 한다. 이 질병도 장 방어벽 기능과 관련이 깊다. 오메가3 지방산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라. 생선기름은 소장 점막의 염증 발생을 억제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 연어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EPA, DHA 성분 때문인데 이들은 오메가3 계열 불포화 지방산에 속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비정상적인 혈의 응고 작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소장의 염증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 밖에 들기름, 아마씨유, 차조기유 등을 추천한다.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양 보조제로 보충해도 된다. 현대인의 오메가3 및 오메가6의 체내 흡수 비율은 1대 20 정도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대 4이다. 오메가3 흡수가 늘어나면 장 염증을 막을 수 있는 반면 오메가6 함량이 높으면 염증이 심해진다. 홍화씨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등의 식물성 기름은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산화해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뀐다. 대체 기름으로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버터 오일이 있다. 한편 연어는 체내 소장세포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추천한다. 카페인, 글루텐, 고포도맵 식사, 가공당, 가공식품 등도 멀리하자. 새는장 증후군 상태에서는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내독소가 장 점막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가고 다시 문맥을 지나 간에 도착한다. 이로 인해 비알코올성 지방성 간질환을 일으킨다. 이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발전해 심한 경우 간암이나 간경변을 일으킨다.
새는장 증후군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부담을 준다. 실제로 당뇨병 합병증으로 주로 나타나는 병 역시 간질환이다. 당뇨병으로 인해 소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면 시보가 되고 늘어난 장내 세균이 생성한 내독소가 장에서 빠져나와 간을 망가뜨린다. 간을 보호하려면 수분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 저포도맥식의 일환인 녹황색 채소, 특히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채소를 넉넉히 먹도록 한다. 상처 입은 장의 치유를 위해 사골 국물을 추천한다. 골수와 단단한 뼈를 끓인 국물이다. 뼈를 오래 끓이면 영양가 높은 액체가 나온다. 사골 국물은 젤라틴을 많이 함유한다. 천연 젤라틴은 소장에 생긴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국물은 하루 1컵에서 4컵 정도 섭취하는 게 적당하다. 15 환자는 비타민 A, D, E, 아연이 부족하기 쉽다. 그리고 장내 세균이 비타민 B12를 지나치게 소비해 쉽게 결핍이 오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는 모발 미네랄 검사로 알 수 있다. 미네랄이나 비타민 부족은 혈액보다 모발로 검사하는 편이 장기간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좋다. 앞서 밝힌 비타민 및 미네랄이 부족하다면 근육 주사로 보충해야 한다. 15 환자는 식품으로 섭취해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점막 재생에는 L글루타민이 필수이므로 관련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지 마라. 식사 치료의 핵심은 세균이 즐겨 먹을 만한 음식을 피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장에서 소화 흡수하기 어려운 당은 피하는 게 좋다. 세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당이기 때문이다. 소장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의 당질이 식사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당은 인체에 흡수되지 못한 채 소장 속을 떠다니며 세균의 먹이가 된다. 게다가 세균에 의해 당이 급격히 발효되면 가스가 생긴다. 발효가 천천히 일어나는 셀룰로스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특정 탄수화물은 급격히 발효돼 가스나 설사 등 장 트러블을 일으킨다. 따라서 15 환자의 경우 저탄수화물식을 추천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빵이나 파스타 같은 밀가루 식품, 콩류, 우유 및 유제품에 들어있는 락토스, 유당 같은 이당류,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과당,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폴리올 같은 당질을 제외한 식사이다. 이처럼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아서 쉽게 세균의 먹이가 되고 급격한 발효를 일으키는 당질을 포드맵이라 한다. 포드맵은 장내 세균에 있어서 패스트푸드와도 같다. 그리고 이 포드맵을 피한 식사법을 저포드맵 식사라고 부른다. 저포드맵 식사는 한간에 퍼진 장내 세균에게 먹이를 줘 장내 세균을 늘리자라는 일반적인 장 활성화 방식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 지금까지 의사는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설사를 하는 등 장 트러블로 고민하는 환자에게 요구르트를 마시고 우엉이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나토와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꼭 챙겨 드시고요. 라며 한결같은 처방을 내려왔다. 그러나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에게 이런 음식들은 소장의 장내 세균 증식을 거두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이 영양소가 모두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저포도맥 식사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15 환자에게 응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모든 사람의 장에 두루 좋은 음식은 없다는 사실이다. 장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람의 장내 세균은 지문처럼 다양하고 제각각이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어떤 장내 세균을 지니고 있는지에 달렸다. 일반적으로 락토스, 유당을 소화할 수 없는 유당불내증은 동양인에게 많은 편인데 과민성 장 증후군 환자 역시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당불내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소장 내 특정 세균이라고 한다. 락토스를 섭취하면 이 세균 작용으로 팽만감과 같은 장 문제가 나타난다.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라는 말에 오류. 지금까지 의사가 지시해온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용 식사법은 장 운동성을 증가하는 방향이었다. 변비를 막기 위해 식이섬유를 포함한 음식을 다량 섭취하고 수분을 넉넉히 마시는 게 주요 방법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하루 3끼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루 5회에서 6회로 나눠 소량씩 여러 번 먹으라는 조언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의 경우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식사와 식사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식이섬유가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형태의 탄수화물 사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화가 덜 된 식이섬유 보조제가 대장에 도착하면 세균에 의해 발효돼 가스를 발생하며 복부 팽만감을 일으킨다. 의사로서 대변량을 늘리는 식이섬유 보조제 대신 저포도매 식단에 속하는 과일이나 채소로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식을 더 추천한다. 장에 남지 않은 음식을 먹자. 세균에 먹인 포도맵 섭취를 자연스럽게 제한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저포도맵 식사의 시작이다. 이 식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인공 감미료를 피한다. 옥수수 시럽, 과당 포도당 액당, 고과당 액당, 만니톨, 소르비톨, 수크랄로스. 최대의 적은 무설탕껌으로 대부분 소르비톨이 들어있다. 글루코스, 스크로스는 괜찮다. 과즙으로 단맛을 내 과당을 다량 함유한 식품이나 음료도 제한해야 한다. 너무 많은 식료품이 과당으로 단맛을 낸다. 당 섭취량은 하루 40g 이하, 이상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는 게 바람직하다. 잔류 확률이 높은 식품을 제한한다. 아래 제시된 식품들은 소화가 잘 안 돼 소장 잔류물이 되기 쉽다. 특히 콩류는 다양한 복부 증상을 일으켜 유럽에서는 활발한 채소라 부른다. 콩류, 대두 제품, 요구르트, 우유, 치즈. 하루에 물 8컵을 마신다. 어림잡아 새끼 식사를 통틀어 6컵 정도의 물을 마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1컵, 점심과 저녁 사이 1컵을 마시면 좋다. 소고기, 생선, 닭고기,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 이 음식들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알맞은 양만 먹도록 하자. 고지방은 새는장 증후군을 유발하므로 기름이 적은 부위를 추천한다. 탄수화물을 포함한 음식은 한 끼에 반 그릇, 많아도 한 그릇까지. 빵은 되도록 피한다. 밥은 가스 발생이 가장 적은 음식 중 하나이다. 소장을 지날 때에도 초입에서 거의 흡수되며 인체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연료가 된다. 세균의 연료는 아니므로 안심하자. 다만 밥이 차갑게 식으면 소화가 안 되는 전분 형태로 바뀌어 장내 발효를 일으킨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식오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찬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데워 먹는다. 과일은 적당히 먹는다. 과일에 포함된 과당도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러니 말린 과일이 아닌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자. 말린 과일은 작은 조각 하나하나에 과당이 농축돼 있다. 커피 탄산수는 적당히 마신다. 커피는 콩 추출물이다. 일반적으로 콩에 포함된 갈락토 올리고당과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장내 발효를 일으킨다. 음료 중에는 그나마 홍차가 가장 무난하다. 커피도 하루 1잔 정도는 괜찮다. 반면 탄산수처럼 탄산이 들어간 청량 음료는 건강한 선택지가 아니다. 다이어트 탄산이 아닌 탄산수는 과당 포도당 액당이나 그 밖의 당을 포함한다. 다이어트 탄산수에도 세균의 연료인 스크랄로스가 들어간다. 이런 종류의 탄산수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목이 마를 때 가장 좋은 음료수는 사실 정수된 물이다. 저포도맥 과일은 레몬 혹은 라임 과즙을 넣어 마시면 좋다. 집중력을 앗아가는 과민성 장증후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힘들어하고 의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은 피로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기억장애와 인지기능 장애도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뱃속이 불편하면 멍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일부 환자들은 배앓이가 빨리 나아서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러한 증상을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내가 담당했던 환자의 대다수도 뱃속이 불편하면 평소와 달리 두뇌 회전이 잘 안 되고 그날그날 증상 정도도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날은 머릿속이 명쾌한데 어떤 날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뭔가에 휘둘리는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에 빠질 때면 결국 자신을 책망한다고 호소했다. 대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오후 중반부터 오후 후반까지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며 눈에 띄게 정신이 산만해진다. 심한 경우에는 낮잠을 자야 회복이 될 정도로 강력한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늦은 오후 시간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언어 장애를 보이거나 의사 표현이 아예 곤란해지기도 한다. 환자가 의사에게 이런 증상을 말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의사도 과민성 장증후군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저 신경성 혹은 정신적인 문제로 결론을 낸다. 장내 세균이 뇌를 해킹한다. 뱃속이 불편할 때 머리가 멍해지는 대표 원인으로 저혈당증을 꼽을 수 있다.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는 대부분의 환자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가벼운 저혈당 증상을 겪는다. 검사를 통해 소장 내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가한 SIBO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 가능하다. SIBO가 발병하면 소장 내에 비정상적으로 증식한 세균이 지질 다당류라고 불리는 독소를 내뿜는데 이 독소가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질환을 내독소 혈증이라고 한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집중력 저하와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가 SIBO로 인한 내독소 혈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SIBO 치료 후 뇌기능 저하가 개선됐다는 보고와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담당 환자가 SIBO를 치료한 뒤 머릿속이 멍해지는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일상적으로 목격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간 질환으로 뇌증이 발병한 환자다. 뇌증이란 정신착란, 선망을 비롯한 뇌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이다. 강경변 환자의 예를 살펴보자. 환자의 장에서 장내 세균이 생성한 독소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간에서 해독하지 못했을 때 뇌증이 발생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간이 독소를 제거하는 필터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지만 강경변으로 간부전이 온 환자는 독소를 해독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결국 장내 세균으로 인해 생성된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심장, 신장, 간을 포함해 신체 모든 부위에 영향을 끼치다가 급기야 뇌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환자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간성뇌증이라 부른다. SIBO의 합병증으로 간성뇌증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장 속에 과도하게 증식한 장내 세균이 요소나 단백질을 분해해 독소인 암모니아를 발생하는 경우이다. 가볍게는 수면과 각성 리듬이 뒤바뀌거나 우울증이 생기고 심하면 이상 행동이나 선망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진다. 문제는 최근 들어 증상이 뚜렷한 간성뇌증 외에 그저 주의력이 산만하거나 자주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의사도 좀처럼 알아채기 힘든 정도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미세 간성뇌증 환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가 경험하는 머리가 멍하고 흐리멍텅해지는 증상은 과도하게 증식한 장내 세균이 내독소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의사들은 브레인 포그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내 세균이 생성하는 내독소는 뇌뿐 아니라 간에도 큰 손상을 준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 그만큼 간과 소장의 관계성은 꽤 깊다.
SIBO가 발병하면 소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세균이 장 점막을 공격해 장 방어벽 기능이 무너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장세포 사이가 느슨해지는 새는장, 장누수가 되기 때문에 장에서 새어나온 내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간 뒤 간으로 이동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된다. 이게 심화하면 강경변, 간암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한편 저혈당 증상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개선된다. 탄수화물은 소장 내 과도하게 증식한 장내세균의 먹이가 되는 물질이다. 특히 특정 탄수화물 종류를 먹으면 장내세균이 당을 발휘하면서 증식시켜 세력을 키워나간다. 결국 탄수화물 섭취로 브레인 포그가 심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브레인 포그가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장내 세균의 역습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우리의 장을 이해하고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